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여의도 공원이 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네, 뒤늦게 눈이 또 많이 오네요. 이번에 첫눈도 거의 폭설 수준으로 왔었는데 지금 2월달이 됐는데 또 눈이 폭설 수준은 아니고 간간히 계속 내리고 있네요. 날씨, 이거 삼천포 잠깐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동지, 하지 이러면 해가 제일 짧은 날, 해가 제일 긴 날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가 제일 짧을 때 가장 춥고, 해가 제일 길 때 가장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6월 하지 지나고 나서 7, 8월 달이 오히려 더 덥죠. 그리고 동지 12월 말에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1, 2월 달이 더 춥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 그리고 이 누적돼 있는 그동안에 계속 누적돼 있었던 그 에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동지가 가장 춥고 하지가 가장 덥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거든요.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직관으로는 지금 이럴 때가 가장 고점이 되고 이럴 때가 가장 저점이 돼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고점인 것 같은데 더 가기도 하고 저점인 것 같은데도 더 빠지기도 하고 그게 자연의 섭리랑 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눈이 오고 막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뭐야 이제 빙하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 필독서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고 우라카미 군이어의 그 벌써 책이 나온 지 한 6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맞아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이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경제가 한창일 때 쓰여졌던 책이라서 잘 안 맞습니다. 금융장세에서는 무슨 트로이카가 오르고 이런 게 요즘 안 맞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계절이 있다는 거죠. 그 계절의 개념을 모르면 날이 확 추워지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날씨를 보니까 이거 뭔가 더 엄청 추운 날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달 뒤면 벚꽃 피잖아요. 4월 12일이 되면 벚꽃 만개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우리가 너무 당일에 현상만 보고, 펀더멘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그 분기 실적 그것만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특히나 시클리컬 기업, 사이클이 있는 기업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 시클리컬 기업들에 보면 아직까지도 되게 추운 것 같은데 주가가 쫙 올라와요. 그 2달 뒤에는 벚꽃 피고 막 날 더워질 거 뻔하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계절성이 있는 주식 할 때 항상 이렇게 날씨를 좀 생각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댓글 중에 유도리는 일본말로 국어로 순화하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도리 찾아보면 유도리가 여기 딱 해가지고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유도리는 유연성 뭐 이런 뜻이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검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에서 유도리 검색하면 유도리라고 나오죠. 나오고 여유, 신축성, 융통성,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가 아니라 융통성 있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 방산하고 이런 거 투자하셔가지고 49% 이홍남님 와 방산조선엔터 해가지고 지금 49% 일부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증문즉답이 아니고 증문즉설이라고 합니다. 네, 법륜스님 어제 제가 또 잠깐 인용해 드렸었는데 증문즉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자문상품 최슬리 찾고 가입까지 했지만 그 후에 뭘 더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돈이 나가지도 않고 말씀해 주신 MP 변경 확인 같은 것도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답을 드리려고 했더니 조금 전 통화로 목소리 좋으신 분께 친절한 설명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조 차장이 아마 답변 들었을 겁니다. 삼성증권이나 KB증권 들어가셔가지고 상품, 금융상품 들어가셔서 자문사 보면 자문사 1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그 계좌를 맡아서 하고 있는 1임도 있지만 랩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자문 서비스라고 있다 있죠. 돈 내는 거 아니고 삼성증권은 돈 내는 거 아니고요. 가입을 해 놓으시면 근데 그게 아예 빈 계좌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MP가 안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MP 뭐 삼성전자 한 주가 됐던 하면 최소 한 500만 원 이상 한 1,000만 원 여유 있게 한 1,000만 원은 돼야 무슨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던 이 한 10개에서 15종목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딱 보내줬을 때 수락하면서 딱 체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뭐 100만 원 이러면 MP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한 1,000만 원이라도 되는 계좌에 삼성증권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 공모주 하신다고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에다가 한 1,000만 원 넣어 놓으시고 자문 서비스 신청해 놓으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달 월말에 퀀트로 걸러서 주는 퀀트가 있고 그 다음에 K-리딩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이제 약간 중대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K-리딩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짠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퇴직연금 ETF 그래서 삼성증권이고 KB증권이 있는데 KB증권은 월 5만 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내가 3억이 안 된다 뭐 그런 신분들은 그 자문 서비스 최슬리 자문 서비스 가입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MP 신청인가 뭐 리밸런싱 신청인가 뭐 그거 딱 누르면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고 살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랩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가만히 그냥 랩 가입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매매가 되는 거고 자문 서비스는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태호님이 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작년 3월 말쯤이면 그런데 이번 3월 말쯤이면 공매도가 전면 시행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면 공매도 재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소액 투자자이지만 이제 겨우 원금 회복 직전인데 공매도 재개 시 포트를 재구성해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냥 공매도만 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공매도 때리면 주식을 빌려서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뭔가를 삽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100억을 때리고 매수를 100억을 해서 이 매수와 매도의 금액을 다 합치면 약간 제로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마켓 뉴트럴로 시장 자체가 그냥 다 같이 확 빠지게 되면 내가 좋게 보고 산 주식 크게 손실 나잖아요. 근데 공매도 때려놓은 주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니까 매수 잡은 거에서
5억 손실 나도 매도 때린 거에서도 똑같이 5억이 떨어지면 퉁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롱숏 전략을 하는 헤지펀드들이 다들 우리는 마켓 뉴트럴로 시장 배팅을 하지 않고 종목별로 이렇게 매수 매도 금액을 거의 일치시켜서 마켓 뉴트럴 전략에서 롱숏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뭔가를 때리고 뭔가를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펀더멘탈이 안 좋은 주식, 네, 그리고 거품이 많은 주식, 이런 주식에 공매도 세력들이 막 몰릴 겁니다. 반대로 펀더멘탈 좋고 상승 여력이 높은 주식은 또 많이 사겠죠.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 펀더멘탈한 부분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왜 선진국에서는 다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느냐? 공매도나 신용 매수나 투기적 거래자인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억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적 거래자잖아요. 그래서 1억으로 3억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나 내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때리는 사람이나 네,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기적 거래자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투기적 거래가 전체 시장의 90%나 되거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투기적 거래자, 뭐 당일치기만 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돈을 레버리지를 쓰지 않더라도 당일치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다 이 투기적 거래자, 스페큘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스페큘레이터 때문에 시장에 리퀴디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없이 그냥 신용 매수만 잔뜩 돈 빌려서 살 수만 있게 해주면 거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신용 매수자들이 막 거품을 일으키는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이 저 거품이네 하면서 막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를 하면 제가 재작년이나 뭐 공매도가 재개되고 이랬을 때 보면 안타까운 게 펀더멘탈 약한 주식이 못 올라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하라 하는 게, 공매도를 금지하면 그나마 펀더멘탈 약한 주식들이 이 정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올라오지 않겠나? 그는 리바운드라도 기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공매도 재개 여부는 더욱더 시장이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는 거죠. 그 부분은 하시고,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그거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이 빠졌고 그것도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식 빠지는 거에 대한, 잘못 추천해 놓고 빠지는 거에 대한 변명이죠.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매도가 추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신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던 트럼프, 호주는 면제, 한 달 남은 철강 관세 틈은, 어제도 이 트럼프의 철강의 관세에 관한 얘기를 다뤘었죠. 트럼프 관세, K 철강 정조준 하면서 다뤘었는데, 이게 예외가 있나 없나, 우리한테도 좀 예외를 두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주는 예외가 이렇게 사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 호주는 면제를 시켜줬는지 그게 중요하죠. 이 사진은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오는 3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0일에 인천의 한 제철 공장에 철근이 쌓여있다. 인천이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호주는 첫 예국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몇 안 되는 미국의 무역 흑자국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미국이 호주한테는 무역 수지 흑자국이군요. 그리고 방산협력 카드를 부각한 덕분인데 3월 12일 관세가 발효되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은 만큼 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요 얘기는 했으니까요. 자,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해서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한 후에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사실상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하겠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호주와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몇 안 되는 흑자 나라 중 하나이고 그들은 많은 비행기를 구매한다. 우리가 크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분이네요.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3년 8월 14일 시드니 국내선 공항에서 호주 국적기 퀀타스 항공이 일부 항공기에 적용한 예스23 도장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요 앨버니지 총리는 5월 17일 선거를 앞두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보하라는 압력을 지역 의원들로부터 강하게 받아왔는데 트럼프 1기 때에도 호주는 미국과 수개월간 협상을 벌여서 관세를 피했었군요.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안보 동맹국입니다. 미국 철강 수입의 1%, 알루미늄 수입의 2%가 호주산으로 비중도 크지 않고 대신 주요 철강 원료인 철광석의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호주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미국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고 우리 철강은 미국 제조업의 중요한 투입물이다. 블루스코프 호주 최대 철강 회사 이름이군요. 블루스코프는 미국에서도 5위 철강 업체로 미국에 50억 호주 달러 약 4조 5,600억 원을 투자했고 그러면서 우리의 알루미늄과 철강 모두 미국 호주 방위 산업의 핵심 투입물이라고 강조를 했군요. 여기는 또 어디죠? 지난해 9월 26일 영국 런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네요. 미국, 호주, 영국 안보 동맹이 이 오커스 국방장관 회담에서 3개국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를 했었군요. 지난해 9월 26일입니다. 돈 보따리도 풀었는데 리차드 마를스 호주 부총리가 지난 주말 호주가 오커스 안보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의 5억 달러의 첫 번째 지불금을 이체했다고 밝혔고 이 자금은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다른 해군 함선을 생산하는 데 쓰이고요. 21년 미국, 영국, 호주 간 맺은 안보동맹 오커스 협정에 따라서 호주 캔버라에는 핵추진 잠수함 함대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호주와의 안보 관계가 강화된 결과이고 돈 페럴 호주 무역장관은 협정 파트너 3국이 방위 공급망을 통합하면서 지난해 호주산 가공강철이 최대 규모의 미국 군수 조선소에서 구매됐다고 밝혔네요. 당장 한 달 후 수백만 톤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내야 할 한국으로서는 호주처럼 관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카드가 시급하고요. 호주와 달리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 대상인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위협을 해결할 만족스러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 트럼프 일기 때 2018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발표 당시 미국과 협상해서 263만 톤 물량에는 무관세를 지금 제공받았었죠. 백악관에 따르면 22년에서 24년 사이 미국은 면세 쿼터가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등 상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약 150만 톤 늘었고요. 같은 기간 정작 미국의 철강 수요는 오히려 610만 톤 줄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아시아 동맹들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 7일 오벌 오피스에서 20화 시계로 일본 총리는 만났고 이번 주에는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총리와도 정상회담 하면서 또 약간 아까 유도리가 아니고 뭐였죠? 약간 유연한 네. 아주 스트릭트한 그런 그러면 스트릭트도 이게 영어 단어 쓰는 건 좀 괜찮죠, 그죠? 네. 엄격한 그런 관세 부과보다는 약간 유연한 관세 부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HMM 해상 운임 강세에 웃었다. 지난해도 역대급 실적. HMM은 지난해 22년과 21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홍해 사태와 미국 중국 구간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운 운임 강세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HMM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1조 7천억,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엄청 잘했네요. 전년 대비 매출은 한 4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00% 증가했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고운임이 유지된 게 실적에 영향을 줬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해 평균 2,506으로 전년 평균 1,005포인트 대비해서 149%나 증가했고 해운사의 손익분기점은 1,000 안팎이라고 합니다. 1,000 안팎인데 2,506이나 나왔으니까 꽤 마진이 좋았네요. HMM 관계자는 지난해 13,000 TU TU는 요 컨테이너 한 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이 신조 컨테이너선 12척 도입과 미주 항로 투입, 멕시코 신규 항로 개설, 항로 지역별 수급 변화에 맞춘 제적의 운송 서비스망 구축 등을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고요. 올해는 대내외 변수가 다양해서 실적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미국 보호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이고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과 전세계 교육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수급 불균형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가 올라 수요가 줄고 결국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물가가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수요가 줄고 그러면 물동량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 대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26년 국내 물동량은 올해 대비해서 5에서 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내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거 발주한 선박이 인도가 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운임 하락 요인이고요. 올해 컨테이너선 해상 물동량 증가율은 한 2.9% 되네요. 그리고 선대 증가율을 한 5에서 6%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HMM은 9,000 T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비롯해서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예정대로 도입할 계획이고요. 특히 대서양, 인도, 남미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중심으로 신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HMM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2030 중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선대 확장과 포트폴리오 다각화, 친환경 규제 대응,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나중에 HMM 주가 차트랑 실적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대 최대 실적 하나에어로 올해 방산 부문 매출 20% 성장. 어제는 하나그룹의 3세 분들이 어디 이렇게 맡아서 하는지 신문기사에서 소개해드렸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7조 매출에 한 4천억 벌었었는데요. 23년에 9조 3천억에 7천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24년에는 11조 매출에 1조 7천억. 보면요. 7조에 4천억 벌다가 9조에 한 7천억 벌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8% 살짝 넘게 나오다가 11조 매출에 1조 7천억 수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도 방산 부문 매출 20% 성장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잡았고요. 여기에 자회사인 하나오션 지분 추가 인수로 글로벌 방산 조선 해양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실적이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90%, 영업이익은 42.5%나 증가를 했고요. 특히 처음으로 방산 부문 연간 수출이 내수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방산 부문이 수출이 내수를 넘어섰습니다. 내수는 돈 안 되죠. 내수는 거의 약간 애국적인 차원에서 조금의 박한 마진을 갖고 우리나라 자주 국방을 위해서 이렇게 대기업 몇 군데가 약간 희생하듯이 그렇게 해왔었는데, 수출 모멘텀이 터지면서 떼돈 벌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에는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그리고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 등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과 국내 납품 물량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8,900억에 그리고 4조 8,300억 이렇게 지난 4분기에 이 정도 실적이 났고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한 9천억 번 거예요. 요 7천억 중에서 4분기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22%, 매출액은 56%나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24년 전체고요. 지난 4분기만 보면 23년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매출액이 요만큼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항공우주 부문은 4분기 한 6천억 매출을 기록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39%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이 460억 났다고 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납품 물량은 증가했지만 일회성 비용 영향과 국제 공동개발, 영업손실이 증가한 탓이라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2년 7월에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그리고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4월 시행 계약을 체결해서 실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지금까지 폴란드로 K9 136문과 천무 72문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까지 K9 228문, 천무 146문을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K9과 천무 모두 더 많은 물량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호주와 이집트에 K9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국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산회 실적 컨퍼런스에서 오타가 났다 그죠? 실적 컨퍼런스에서 올해도 방산 부문에서 국내 및 수출 물량 증가가 기대돼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고요.
다국화된 무기체계 라인업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고객들을 중심으로 당사 무기체계에 대한 교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방방산 수주잔고는 32조 4천억이나 되네요. 이 중에 국내가 32, 해외 수출이 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수출 지역 다변화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과 조선해양 사업 분야 간의 사업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와 한화 에너지가 보유한 한화 오션 지분 7.3%를 매입하기로 했죠. 연결 기존 한화 오션 보유 지분율은 42%로 늘어났습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약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요.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향후 미국 조선업과 해군 사업을 진출할 때 각사별로 배와 엔진, 전투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가치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방산 부문뿐만 아니라 상승과 해양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앞당겨질 경우 매출 타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방산 수출과 좀 더 관련이 된 건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라며 무기 체계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고 수주 잔고 이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을 원하는 수준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하도 이 방산이 현대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불을 뿜어서 과연 이 실적은 어떻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오우석 대리가 좀 자세하게 피어 그룹들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 네, 그 부분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캐즘 직격탄 에코프로 적자 올 상반기 신규 수주 턴어라운드. 아유, 그래도 우리 구독자 분께서 에코프로 마이너스 40%에 손절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그나마 수익 잘 내고 계신다고 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근데 저는 재작년에 이 2차전지 요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얼주문득 저희 직원들한테는 얼주문득 장군의 살수 대첩이 떠오른다.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살수 대첩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에는 완전히 저주를 하네 이런 소리를 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래 오프라인에서 저희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안 봐도 너무 불을 보고도 뻔하다는 거죠. 저렇게 살수 대첩이 떠오를 만큼 참 엄청난 손실이 날 게 너무 불을 보도 뻔한데 일단 기사 읽고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23년에 에코프로가 실적이 매출이 7조 2천억에 3천억 정도 그죠? 영업이익이 났다가 이때 장밋빛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24년, 25년 계속 30%씩 증가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보면 7조에 5% 영업이익을 하면 5, 7에 35, 한 3,500억 나야 되잖아요. 실적이 5% 영업이익도 안 나는 회사인데 이익 추정치는 또 10%로 해놨어요. 10%로. 근데 이렇게 매출하고 영업이익 전부 다 이제 거꾸로 갔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직격탄을 맞은 에코프로가 지난해 적자 전환했고 수익성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신규 수주 역시 확보해서 올 상반기 내에 실적 반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연결 기준 3,14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고 매출 3조는 전년비 57% 감소했고요. 양극재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의 BM 자회사죠. 물적 분할해서 상장했고요. 에코프로 BM이 402억 원.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이 BM을 인적 분할했는지 물적 분할했는지 좀 헷갈리긴 한데 등 주요 자회사들이 적자를 보인 가운데 비상장 자회사들의 연말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등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 턴어라운드를 노리겠다고 밝혔고요. 회사는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신차 출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고 양극재 판매의 경우 40% 성장을 목표로 잡았고 에코프로 관계자는 현재 복수의 배터리 완성차 제조사와 양극재 신규 수주 협의 단계라면서 상반기 내 수주 관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네요. 수주 단계, 협의 단계. 지난해부터 이어온 원가 혁신 작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련,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통합 사업이 대표적이고 에코프로는 니켈 등 광물 자원 확보와 인도네시아 통합법인 설립을 통해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에코프로 BM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에 따른 유럽 내 신규 고객 확보도 기대 포인트인데 이 공장은 3개 라인 연산 54,000톤 규모네요. 현재 시운전 준비 단계로 올해 4분기부터 상업 생산이 이루어질게 유망하다고 하고 에코프로 BM은 올해 헝가리 등 해외 투자 3,500억을 비롯해서 총 설비 투자 5,0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역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지난해 4분기 6,159억 원의 규모의 자본성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 에코프로 BM은 3,36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뭔 얘기예요? 자본을 늘렸다. 에코프로는 부채 비율을 지난해 132에서 112로 축소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유상증자를 했는지 아니면 또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지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명확한 그게 안 나와 있네. 이 공시 들어가 보면 다 나오니까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장호 에코프로 BM 경영 대표는 올해 주요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재고 소진,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판매 물량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고정비 감소, 원가 절감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일매일 신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어제 아이오닉 5 생산 중단, 그죠? 그런 기사와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재고가 쌓이고 있다 보니까 생산까지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뭔가 물건이 잘 팔려서 재고가 소진이 되고 신차 출시되면 전기차 지금 살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좀 이런 회사의 장밋빛 전망보다는 주변 환경을 계속 체크해 보다가 이제 전기차의 캐즘이 끝나고 구조조정이 또 끝나야 되고요. 구조조정 끝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턴어라운드 모습이 보일 때 그때까지 우리나라 뭐 K배터리 다 살아남아 있을 거니까요. 그때 들어가야죠. 그때 들어가면 아마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치르면 치를수록 나중에 턴어라운드 할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연속 나야 됩니다. 2분기. 그 2분기 연속 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과세 논란에도 해외 ETF 상장 이어진다. 2월 상장 예정 주요 해외 ETF입니다. 이 우리나라 운용사가 만든 ETF인 거죠. 타이거 미국 소비 트렌드 액티브, 그리고 라이즈 미국 은행 탑 10, 라이즈 테슬라 미국채 타겟 커버드 콜 혼합,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건데, 저희가 ETF 이번에 강의를 1월 달에 출시를 했고, 2달마다 이렇게 혹시 뭐 제도 변경되는 게 있다거나 하면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매달 월말에는 저희가 ETF, 미국 ETF, 그리고 한국 ETF, MP도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그 1월달 ETF MP에 보면 이 조선 방산 막 다 들어가 있었죠. 근데 한 달 지나고도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강의를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저희가 매달 월말에 ETF MP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업데이트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ETF 수강하신 분이 벌써 400분이 넘어가시던데, 지금 몸의 심박을 들으시는 우리 ETF 수강생분들도 그 어스에서 오는 문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 업데이트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토탈 리턴, 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죠. 토탈 리턴 과세 이연을 금지하고 연금 계좌의 해외 펀드 절세 혜택이 막히는 등 해외 펀드 과세에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ETF 상장이 줄이어 대기 중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와 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불안 요소가 상존하면서 국내보다 해외, 특히 미국 주식으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서이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이런 것들 또 상장을 시키네요. 미국 소비 트렌드 액티브 ETF는 미국 대표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소비재, 통신, 헬스케어 등의 기업 가운데 120 종목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데커스 아웃도어, 어펌 홀딩스, 카바그룹, 테슬라가 있고, KB 자산운용도 라이즈 미국 탑10, 미국 은행 탑10이네요. 여기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상업은행, 시중은행에 투자하고 JP 모간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간 스탠리 등을 담고 있네요. 미국 은행주만 모은 국내 첫 ETF이고요. 라이즈 테슬라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혼합은 테슬라와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각각에 대한 콜 옵션 매도를 포함한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선호가 이어지면서 ETF 시장에서도 미국 주식 관련 상품이 연이어 상장하는 것인데, 앞서 올 들어 상장한 ETF 10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이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 주식형 ETF이고요. 특히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타이거 미국 소비 트렌드 액티브, 라이즈 미국은행 탑10 등과 같이 업종 테마별로 구체적이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겠다. 참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강의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많이 남겨놓으시면 이번에 업데이트하는 강의에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금투협에 따르면 해외 ETF 순자산이 지금 46조 6,300억 원으로 엄청 많습니다. 1년 새 160% 늘었고요. 주요 ETF 수익률이 이 기간 투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투자가 몰렸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ETF 강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이렇게 막 몰려가는데 미국 주식 막 몰려갔을 때 밈스탁 한다고 그죠? 막 게임스탁에다가 AMC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3배짜리 그죠? 또 시장 안 좋아 보인다고 떨어지는 거 3배짜리 막 투자하고 그런 부분도 안타까웠지만 지금 해외 ETF 하신다고 막 하고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 해외 주식 ETF도 그것도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거 수익 못 내거든요. 또 크게 손실 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ETF 투자도 충분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최근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올해부터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이 ISA나 연금 계좌에서의 절세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분배금을 분배하지 않고 투자하는 이 토탈 리턴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가 올해부터 없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없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연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이번에는 토탈 리턴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 없애고 분배금 받은 거, 배당금 받은 거를 에 대해서 과세를 때리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병제와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세 이슈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배당 ETF에서 이탈해도 배당형이 아닌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배당 절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해외 상장 ETF와 비교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굿바이 엔비디아 새로운 효자 종목은 바로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샀죠?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상승세를 주도했던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일부 매도한 겁니다. 다 판 게 아니라. 대신 AI 관련 회사에 새롭게 투자하면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교체에 나섰고요. 국민연금공단이 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 13F 공시 및 마켓 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민연금은 엔비디아를 거의 120만 주 매도했네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78만 주, 11만 주 매도했고 이들은 작년 말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보유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기업이었습니다. 작년 말 가격 기준으로 하면 애플로는 2억 달러 한 2,900억 수익을 실현했고요. 엔비디아는 한 2,300억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한 700억 정도 이익을 거뒀고 이 밖에도 국민연금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상위권에 속하는 메타, 알파벳, 테슬라, JP모건, 넷플릭스 등 작년 내내 높은 수익 평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들 일부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이 팔란티어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지분을 2배가량 늘리며 AI 성장주로 눈을 돌렸다. 제가 워낙 지금 모닝브리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슈마컴 이런 주식은 우리가 너무 이 앞단에 전방산업의 성장성 보면서 막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과거 이력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프로드 프로드라고 얘기하기까지 좀 그렇긴 한데 사기가 아니라 분식의 가능성 그런 과거에 지저분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식은 과감히 저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팔란티어 주식을 200만 주를 추가 매수해서 총 500만 주 가까이 갖고 있네요. 이는 전분기 대비 65% 증가했고요. 보유 금액도 1억 1천만 달러에서 한 3억 7천만 달러. 그리고 4억 달러에 지금 4억 달러. 이야, 엄청 많이 샀네. 한 5천억 정도 된다 그죠? 급증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지난해 S&P 500과 나스닥 지수에
둘 다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340%나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연초 대비 47%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슈마컴 주식도 94만 주 매수를 했고요. 이 기업은 고성능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조하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5G 등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회사군요. 국민연금의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률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된다. AI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투자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팔란티어 외에 브로드컴, 램 리서치, 아마존 등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네. 이게 국민연금이 본 계정에서 막 이렇게 다 한 게 아니고요.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미국 주식 아웃소싱을 또 주기 때문에 그 아웃소싱을 받아서 운용하는 그 운용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매매하면서 좋은 수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눈길 조심하시고,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